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국군 방첩사령부가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최근 펴낸 책에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방첩사령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 전 대변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기밀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없으며 책에서 제기한 천공 관련 의혹과 이번 수사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 리포트 먼저 본 뒤에 관련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서울 자택이 위치한 아파트에 군 수사관들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무조건 CCTV 보여달라고 했대요. 군의 정보와 수사 업무를 맡은 방첩사령부가 부 전 대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노트북과 핸드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있고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최근에 낸 저서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방첩사의 설명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관련 저서 내용이 조사 대상으로 보입니다. 당시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회담 중 발언 일부가 2급 이상의 군사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 전 대변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자신이 제기한 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기밀 같은 내용은 한자도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걸 보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천공과 관련돼서 이런 압수수색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 등을 다녀갔던 말을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고 이 사실을 일기로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총장에게 공적 영역에서 대변인과 총장 관계로 그걸 들었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특성,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 기록이 맞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겁니다.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뒤 부 전 대변인과 책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방첩사는 이번 수사가 천공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정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에 군사기밀이 담겨 있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게 국군 방첩사령부 얘기인데 책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러는 겁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이 쓴 책에는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 겪었던 뒷얘기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그중 방첩사령부가 기밀 유출이라고 본 것은 전작권 전환의 부정적인 미국, 이런 소제목이 달려있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는 2021년 3월 18일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이 회담 중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다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 양국 장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대화 내용이라든지 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도 양 장관이 이견을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변인이었으니까 배석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방첩사는 당시 비공개로 진행됐던 이 회담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이 규정한 직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의 누설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반면 부 전 대변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군사기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확인이 될 것이라고 반박해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 전 대변인 얘기는 그거는 군사기밀 전혀 아니고 자신을 수사하는 건 책에서 제기한 다른 내용, 즉 천공 관련 의혹 때문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 경찰이 수사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천공의 관저 선정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최근 천공의 당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저 근처 기지국 위치값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천공이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경찰은 천공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은
총장 공관의 CCTV에 대해서는 군의 영상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났다, 삭제됐다 이런 주장도 있고 복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두 현역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원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번복에 번복을 거듭한 범죄자 말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라임펀드 사태. 검찰은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5달 만인 2020년 4월 체포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던 그의 입에선 당시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여럿 나왔습니다. 검찰이 의혹 제기 3년이 다 돼서야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16년 양재동 부지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원과 200만 원짜리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은 정치자금 500만 원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검찰이 지목한 날짜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반박했고, 이수진 의원도 당시 김 전 회장을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 의원은 또 검찰이 번복을 거듭한 범죄자 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돈이 현금으로 전달돼 계좌 내역은 없지만 동석자 진술이나 당시 만나서 쓴 카드 결제 내역 등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회장은 첫 진술 반년 만에 검찰이 민주당 인사를 지목하라고 회유했다는 옥중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또 검사 3명을 눈살롱에서 술접대했다고 추가 폭로도 이어갔습니다. 작년 11월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인사들에게 돈을 건넨 게 맞다고 또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회유를 받았다는 옥중 입장문이 허위였던 것으로 보고 당시 폭로에 관여한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술접대는 사실로 드러나 검사들이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한 명당 접대 비용이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친다는 계산법을 내놓으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눈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두고선 검찰과 경기도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오늘까지 연이틀 경기도청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이어가자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직접 나서서 검찰이 주인인 검주국가란 말까지 나온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신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을 포함해 사무실 2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 부지사실 2곳과 기획담당관실, 소통협치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이후 8달 동안 오늘까지 모두 14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도정이 마비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 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 대북사업 의혹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11월 또다시 정진상 전 실장의 이메일을 압수하겠다며 검찰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김동연 지사도 직접 말문을 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도 아니고 제 컴퓨터는 제 컴퓨터고 지금 수사 대상에 있는 사람들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전혀 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찰이 주인인 검주국가라는 말이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시절 대북 업무에 대한 자료만 압수수색했다며 경기도가 이 지사가 쓰던 PC를 폐기했다고만 할 뿐 기록이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 관계를 입증할 서류 등 물증을 찾아 나선 겁니다. 수사팀은 이 전 부지사의 자택 2곳과 수원구치소 방까지 압수수색하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깡패라는 표현을 쓴 데 이어 오늘은 검찰 수사를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이제는 군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6분 기자간담회로 여론전을 이어간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또 검찰의 영장은 판사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나 국민의힘 성명서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큰 야당 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검찰 주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집니까? 과거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반박하듯이 지금은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또 경기도지사 때 2년 동안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문제없이 도정을 이끌었다며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습니다. 당내에서는 대표 영장 청구에 전현직 의원들까지 검찰이 무더기 기소한 걸 놓고도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은 또 누구입니까? 국정을 견제하는 야당입니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입니까? 아니면 건전한 지적을 하는 시민 단체입니까? 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압수수색에 대해선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이어 이제는 국군방첩사령부까지 동원해 전두환 군사독재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꿈꾸냐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맞대응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인성이 바닥을 드러냈다거나 짐승도 두려움에 떨면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등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때 한 얘기를 그대로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스스로 영장심사에 응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또 체포동의안 부결을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있겠냐며 당당히 조사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기자회견을 방탄 여론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비난 수위가 높아졌다며 골목에 몰리니 인성의 바닥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본인 미래가 없으니 아무 말이나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 방탄 노릇을 그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범죄 혐의자 방탄을 끝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27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남은 주말 압도적 부결을 노리는 민주당과 이탈표를 늘리려는 국민의힘의 여론전도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동계는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정원 수사관이 기자를 사칭해 현장을 촬영하다가 발각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영장이 나왔다는 걸 제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법적으로. 불러서 들어오면 진행한다고 아까 저기서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왜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1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국정원은 해당 간부의 책상과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범죄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피의사실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과 같은 혐의입니까?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비슷한 시각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간부가 속한 경남 거제의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일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남 진보연합 활동가 등 4명을 구속했는데 노조 간부들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노조 측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 탄압의 영역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명분으로서는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오고 있지만은 기자회견 도중 이 모습을 촬영하던 한 남성을 둘러싸고 격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남성이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했지만 소지품에서 국정원 수사관의 물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증을 보여달라 하니까 갑자기 도망치려고 했어요. 국가정보원 옷이 그 사람 가방에서 나왔어요. 이동통신기기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시도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관이 기자라고 사칭한 사실이 없으며 조합원들로부터 사법경찰관증과 휴대폰을 강탈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이 인구 절벽 문제는 군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입대할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군부대들도 해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부대가 사라진 곳에서는 지방 소멸의 위기감까지 돌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대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고 오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병들의 함성으로 가득했을 곳엔 정막만 감돌고 있습니다. 1953년에 창설됐던 육군 27사단이 근 70년 만에 해체되면서 신병 교육대도 문을 닫은 겁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27사단 이기자 부대 마크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옛 주둔지에는 지금은 다른 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 다른 부대가 일부 들어오기도 했지만 장병들에게 크게 의존했던 지역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타격은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장이 있죠.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보면 돼요. 터미널 쪽 이런 데는 있는데 이쪽 구석에는 아예 없지 군인들. 식당 웬만한 데는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요. 도시 자체의 활력도 줄었다며 주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달라졌죠. 장날인데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 사람이 점점 빠지는데 뭐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강원도 양구에 있던 이 사단도 4년 전 해체된 뒤 아예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재편성됐습니다. 그러자나도 인구가 줄어 지방 소멸의 위기감을 느끼던 접경 지역에선 대책을 호소합니다. 한개 사단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이제 점점 숫자가 줄고 있죠. 이제는 군장병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부대 해체는 계속 늘어 5년 전부터 강원도와 경기 북부 등의 1개 군단과 6개 사단이 해체되거나 다른 부대와 합쳐 재편성됐습니다. 8군단은 올해 안에, 28사단은 오는 2025년에 해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력 의존도를 줄인 국방개혁이 이뤄진 영향도 있지만 입대 자원 감소가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59만 9천 명이던 우리 군 병력은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50만 명 선입니다. 일단 국방부는 인공지능, 무인화 등 전력 현대화로 병력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국방혁신 4.0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AI 기반의 유문 복합 체계를 이미 20세 남자 인구 숫자는 올해 25만 5천 명에서 2037년이면 2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군은 국가를 지키는 임무에 더해 다가온 인구 절벽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네,
이런 인구 절벽의 상황에서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면 아직도 눈치를 주는 직장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 요구를 받기도 하고요. 복직을 해도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하는데요. 김민영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행기 안에서 재롱을 피우는 생후 6개월 아기. 30대 남성 이모 씨의 둘째 딸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했던 이 씨. 하지만 상사와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결국 포기했습니다. 저희 직장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건 상당히 보수적이고 진짜 한두 명 정도 썼을까요?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어렵다는 답이 많았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선 67%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진 퇴사를 요구받는 일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 면담하는 자리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복직을 하고 싶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퇴사까진 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상 업무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부서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될까봐 그 시기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회사 복귀를 거부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한 직원에 대한 압박도 여전합니다. 태아검진 휴가를 쓰려는 임산부에게 무슨 병원을 그리 자주 가냐며 타박하거나 간접적으로 눈치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다른 직원들이 업무가 더 과중된다라는 식의 불편한 내색을 계속하면서 같은 조사에서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도 36%, 여성은 44%에 달했습니다. 결국 아이 갖기가 망설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회사 눈치가 좀 가장 많이 보이고요. 저는 당장 좀 부담이 좀 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갑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됐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물가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먼저 고재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7번 연속. 그리고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 반가량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행진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쉼표를 찍은 배경은 물가가 일단은 좀 추이를 지켜볼 만큼의 상황은 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3.6%에서 0.1%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3월 이후로는 많이 떨어질 것을 전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 패스를 볼 때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지켜보는 거가 오히려 또 막 올리는 것보다 좋은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서 금리 동결의 좀 더 직접적인 이유는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다 수출과 소비, 부동산 등 경기 지표가 나빠졌습니다. 한은은 이번 발표에서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1%포인트 내려서 1.6%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물가 흐름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상황은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또는 폭이 더더욱 확대되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가 지금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3.75%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경제팀 고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고 기자, 앞서 리포트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면 물가는 이제 다소 흐름을 지켜볼 여유가 조금 생겼지만 경기 둔화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올해 들어 국내 경기 둔화 조짐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올 들어 첫 달 수출부터 지난해보다 17% 가까이 줄었고 수출은 넉 달째 감소세입니다. 예. 지난달 무역 적자도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코로나 확산 이후 기대했던 내수도 회복 속도가 줄었습니다. 네, 지금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가계 상황이 정말 많이 빡빡해졌잖아요. 이게 당연히 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시장 여전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동산 시장 경색은 큰 자금을 빌려준 금융권으로도 전가될 수 있어서 금융시장도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오늘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정책기조 1순위가 물가 안정인데요. 예. 한은의 전망대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2%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농산물과 석유처럼 계절 변수가 큰 요인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5달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 같은 공공 요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혹시나 이제 다른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의 차이가 너무 커지는 것도 우려해야 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좀 더 지속된다면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달러가 나라 밖으로 나갈 요인이 될 것도 걱정해야 합니다. 네, 고재민 기자. 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하면 일단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예. 네, 국내외 요인 모두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안개 속에 있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고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직거래로 샀다고 신고했던 한 법인 대표의 아들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는데요. 이 법인 대표의 자녀는 법인 명의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8억 5천만 원을 내고 살면서 부친에게 12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서 21억 원의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법인 장부에는 관련 거래 내역이 전혀 없어서 실제로는 공짜로 살면서 아파트를 증여받은 의심 사례로 신고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유사한 불법 의심 사례 276건을 적발해서 관련 기관들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의 질주에 다치고 죽는 애꿎은 희생자가 속출하는데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사고가 난 그날에서 지금도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을 구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좌회전 차로인데도 차선을 바꾸지 않고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던 27살 청년은 갈비뼈가 부러져 폐가 뚫렸고 머리도 크게 다쳐 인지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다치고 나서 그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이게 머리를 다쳐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게 있거든요. 음주운전 차량은 말 그대로 흉기입니다. 작업조끼를 입은 채 도로에 쓰러진 두 남성. 새벽 시간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들을 향해 음주 차량이 달려든 겁니다. 8년 전 그 사고로 박노웅 씨는 두 다리를 모두 잘라냈습니다. 의족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달려들던 차량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빛이 환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환하게 이제 앞으로 보고 있는데 뒤가 환해가지고 딱 돌아볼 순간도 없이 그냥 부딪혀 버리더라고요. 그냥 부딪히고 그냥 저희는 둘은 날아가고. 기나긴 치료와 재활의 고통은 본인은 물론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린 부인과 가족들까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 고통이. 그리고 환상통이 있어요. 다리가 있는 것처럼 환상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통 주사를
계속 맞고 있어요. 박 씨는 오랜 재활을 견뎌내고 장애인 역도 선수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힘겹게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8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벌써 8년? 익숙할 때 됐는데 아직 시선이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온 직후 다리를 처음 봤을 때가. 인천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60대 부부도 음주운전으로 삶을 파괴당했습니다. 1년여 전 트럭을 몰고 아침 배달을 가다가 갑자기 음주 차량에 들이받친 겁니다. 가해자는 사고를 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졸았던 거예요. 술이 취하니까 졸은 거예요, 이제. 부인은 꼬리뼈를 다쳐 한 달간 입원했고 생계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남편은 지금도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 건너가거나 이럴 때는 이거 핸드폰을 무조건 그냥 동영상을 틀고 이렇게 건너가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62%가 3주 이상 치료를 받고 후유장애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컸는데요. 사고 전보다 월소득이 30% 가까이 줄어들었고 피해자 5명 중 1명꼴로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있습니다. 가해자 256명을 조사했더니 76%는 병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평균 피해액은 1,130만 원으로 피해자보다 적었고 대부분 수리비 또는 합의금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데 가해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해드린 사건 중에서 오토바이를 받은 운전자와 환경미화원을 덮친 운전자는 집행유예, 트럭을 친 운전자는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2주 앞두고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놓고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경쟁 후보들은 이재명 대표 같은 해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오늘 오전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항공사진의 지적도까지 화면에 띄우며 울산 땅 투기 의혹은 민주당발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는 말을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의 연속입니다. 본인 땅은 공시지가 2,270원에 불과한 반면 1,800배 올랐다는 근거로 제시된 근처 땅은 공시지가만 25만 4천 원으로 원래 100배 이상 비싼 땅이라는 겁니다. KTX 역세권 연결 도로를 본인 땅 쪽으로 끌어왔다는 의혹도 비튼 일이 없는데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이 가능하냐고 일축했습니다. 그동안 투기 의혹에 대해 정면 대응은 안 했던 김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건 의혹을 지금 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아직 50%를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이라는 결선 투표를 갈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세 후보가 최근 일제히 1위 후보 때리기에 나선 것도 결선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대장동 사태 일으킨 이재명에게 표 줄 수 없어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면 우리가 국민들 대표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이 그냥 예전에 다 털어봤습니다 같은 하나만한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그 땅 매각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됐을 될 일이 아닙니다. 장외에선 이른바 윤핵관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준석 전 대표가 울산 땅을 직접 찾으며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반면 친윤계 지지를 받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미 다 검증된 얘기라며 김 후보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등 논란은 친윤 대 비윤 간의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농협과 수협 등 전국 1,340여 곳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벌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엔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 신고가 2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대낮 카페에서 아무렇지 않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 또 조합장 후보가 술값을 대신 내주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카페, 장성군의 한 농협조합장 후보가 조합원 2명과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돈 봉투를 꺼내 건너편 조합장 후보에게 돌려주려 하자 빠른 손사래로 조합원의 손을 차단하면서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결국 후보의 수비벽을 뚫지 못하고 돈 봉투는 다시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이 마침 카페 밖에 있던 한 조합원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포착됐고 조합원들이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밤의 향응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유흥주점에서 진도의 한 조합장 후보가 현금을 꺼내 주인에게 건넵니다. 술집 안에는 조합원 2명이 술 접대를 받고 있었는데 이들의 술값을 내준 겁니다. 전남 지역의 한 농협 조합원은 후보에게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가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디다가 이런 것을 고발하고 접수하고 하는 이런 걸 몰랐어요. 지금까지 돈 봉투 살포, 향응 제공 등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위반 행위는 200여 건에 달합니다. 너무 혼탁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돈으로 사람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너무 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선관위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상대로 돈 선거 척결 안내문을 배포하며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3,08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쳐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미국 북부와 서부 지역에 강력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29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북부 워싱턴주에서는 산행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이 눈사태로 숨졌는데 좋지 않은 기상 때문에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한 바퀴를 돌아 반대편 차선에서 겨우 멈춰섭니다. 다른 도로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경찰관을 치일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미국 북부와 서부 지역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29개 주에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중북부 지역에는 폭설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해당 지역 주민 6,500만 명에 대해 혹한과 눈보라, 강풍 등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Minnesotans don't panic and we don't overreact, but we also understand that weather can be dangerous. 항공기 이착륙이 어려워지면서 1,600여 편 항공기 운항도 취소됐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미네소타와 사우스다코다, 위스콘신에는 대규모 휴교령이 내려졌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눈폭풍에 송전선이 끊겨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당국은 강한 눈보라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아웃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It's been a rough winter. We continue to fight through it. This one's no exception. It could be pretty rough as we get towards the end of the week here.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서는 한인 등산객 3명이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1명과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뉴욕 한인 산악회 소속으로 알려졌는데 현지 기상 문제로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변호사 수가 늘고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때 돈을 내면 광고를 실어주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이건 광고가 아니라 알선이라며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까지 해서 시끄러웠는데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협의 징계가 오히려 불공정 행위라면서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 3호선이 모두 통과하는 교대역. 지하철역만 나가면 법원과 검찰청이 바로 있는 법조타운입니다. 지하철 역사 안 기둥 벽마다 변호사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을 강조하고 회생, 파산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이라며 의뢰인들의 연락을 호소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변호사 검색을 하면 상위에 뜨는 로펌들. 월 억 단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광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변호사 시장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반영해 지난 2014년 출범한 변호사 광고 전문 플랫폼 로톡. 매달 25만 원 이상을 내면 전문 분야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원 2천여 명 가운데 75%가 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입니다. 청년 변호사라든지 아직 법적 경력이 짧은 분들은 수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제가 수임하는 것의 대부분이 한 80%에서 90% 정도가 로톡을 통해 수임하고. 여기에 변호사협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21년 로톡은 광고 수단이 아니라 변호사 알선업체라며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최소 40명이 넘는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까지 내렸습니다. 4,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2,000명의 변호사가 징계 위협으로 인해서 떠났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손해만 약 100억 원. 1년 8개월의 심사 끝에 오늘 공정위는 로톡의 손을 들어주며 오히려 대한변협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협은 공정위는 대한변협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내 벤처업계에선 이기주의 대신 혁신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도심에서 테러범 소탕 작전을 벌이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길을 가던 민간인들까지 숨지면서 팔레스타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극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갈등이 더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무장한 이스라엘 경찰 특공대가 팔레스타인 도심으로 진격합니다. 테러범이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처를 확인하고는 창문을 통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포격을 맞은 가옥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팔레스타인 시민들은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시 나블루스에서 대대적인 테러범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유대인 예배당을 공격해 7명을 숨지게 한 무장 세력 체포와 제거가 작전 목표였습니다. גולני, יחד עם לוחמי הימ"מ ובשיתוף עם השב"כ למעצר מבוקשים שמעורבים באירועי טרור. 이 과정에서 최소 11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총격을 입었습니다. 시장에 가다 총격을 받은 72살 노인, 최루가스를 마신 66살 노인 등 민간인도 희생됐습니다. 올해 들어 이스라엘과의 충돌로 팔레스타인에서만 60명이 사망했습니다. الصبح خرج الحاج من المحل راح يتبضع أغراض فجأة قوات خاصة دخلت على الحارة. 분노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은 희생자 시신을 들고 도심을 행진했고 일부는 이스라엘 작전 차량에 돌을 던지면서 저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위대의 장갑차를 돌진시키고 최루탄을 쏘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감싸왔던 미국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recognize the very real security concerns facing Israel. At the same time,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large number of injuries and the loss of civilian lives. 네타냐후를 앞세운 극우 정권이 재집권한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더 강경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영토인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주택은 잇따라 철거해 수많은 이재민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죄수들의 샤워 시간을 4분으로 제한하고 식은 음식만 제공해 인권 침해 논란도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중국 측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규모 4.5에서 4.8 사이의 여진도 5차례 이어졌는데요. 이번 지진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고산지대에서 발생해서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외교수장 왕이 공산당 위원을 두 팔 벌려서 환영했고요. 지난해 발생한 러시아의 해저 가스관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크렘린궁 접견실에 들어서자 푸틴 대통령이 두 팔을 벌려 환영합니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5m 길이의 하얀 타원형 탁자에 가깝게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이 탁자를 두고 멀리 앉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Ван И,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коллеги, мы очень рады видеть вас в России.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을 거듭 요청했고 왕이 위원도 양국 관계를 태산에 빗대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中俄的全面战略伙伴关系从不针对第三方，当然也就不受任何第三方的干扰和挑拨。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발생한 러시아 해저 가스관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두 나라 외교 라인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초 미국과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테러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의 공동조사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는데 중러가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Несколько заявлений, смысл которых сводился к тому, что если Россия продолжит действовать так, как не угодно США, то Северный поток будет разрушен. 我们也注意到，俄方就此提出了一份安理会决议草案，中方表示欢迎。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이나 교역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맞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중국의 고심이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또 격하게 부딪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향해서 큰 실수를 했다면서 핵 통제 조약의 참여 중단을 비난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아예 핵 전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위협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러 사이에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을 푸틴이 중단시켜 버린 것에 대한 바이든의 경고는 짧지만 단호했습니다. 반러 전선의 최전방이라 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부전선 9개 나라에 미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라는 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을 언급하며 대러시아 진영의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Absolutely clear. Article 5 is a sacred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has made. We will defend literally every inch of NATO. 푸틴의 핵 위협은 갈수록 노골적이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핵 통제 조약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상하원을 가동시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늘은 아예 핵 전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как и раньше, уделим укреплению ядерной триады. Продолжим серий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гиперзвуковых комплексов воздуш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Кинжал». 푸틴이 언급한 3대 핵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핵전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기다린다면서 반서방 전선에 중국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바이든이 나토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에 맞선 세력 재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푸틴의 거침없는 직진 행보를 두고 러시아 외교부는 핵 전쟁의 위험을 키우려는 게 아니다.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국제사회의 적이 되지 않겠다며 수위 조절에 들어갔지만 푸틴의 핵 으름장은 말에서 행동으로 선명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재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으로선 푸틴의 핵 위협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핵 위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을지 바이든 재선 행보의 중대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강원도 동해시가 수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지역의 명물인 막걸리를 주제로 지역 활성화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시설들이 벌써 몇 개월째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운영 주체도 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지원금부터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한 전통시장. 찾아오는 손님은 없고 좌판 곳곳은 먼지가 쌓인 채 비어 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새로 단장한 건물이 보입니다. 지역 명물인 막걸리를 활용해 주민을 위한 체험 교육장을 만든다며 국토부로부터 4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지난해 새로 단장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완공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처럼 문이 닫힌 상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주민자치로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정작 주민 참여가 없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용지물로서 내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알고 보니 이미 같은 건물에서 막걸리와 향토 음식을 파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정부에서 마을 공방 사업으로 4억 원을 지원받은 건데 갑자기 동해시가 같은 장소에 막걸리 교육시설로 새 지원금을 받았다며 멀쩡한 사업을 중단시킨 겁니다. 오히려 그냥 망가뜨려 놓은 거죠. 더 침체,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더라도. 결국 수억 원의 돈만 날린 셈으로 시장은 더 활기를 잃었습니다. 왜 이런 황당한 행정을 하는지 주민은 궁금해하지만 돌아오는 답변도 황당합니다. 인사가 나서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다시 검토하고 또 과거 연적도 알아야 되고 다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서. 올해부터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한 해 1조 원의 세금이 지원되지만 일부 지자체의 탁상 행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역 살리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차기 사령탑 후보로 독일 축구의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클린스만 전 미국 대표팀 감독이 거론됐습니다. 축구협회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진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독일 유력지 키커는 클린스만 전 미국 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의 새 사령탑 후보로 대한축구협회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피파 기술연구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했는데 함께 일했던 차두리를 통해 연결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총괄하는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이 독일 축구협회 소속이었다는 인연도 거론했습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And I will use my network as well. 클린스만은 독일 축구의 전설로 94년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리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인물입니다. 지도자로서도 독일 대표팀을 이끌고 2006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3위에 올려놨고 미국 대표팀 감독 시절엔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과거 독일 대표팀을 지휘할 때 주로 미국에서 머물면서 원격 지휘를 했다는 점과 2019년 헤르타 베를린 지휘봉을 잡았을 땐 구단과의 갈등으로 2달여 만에 경질된 뒤 3년 정도 현장을 떠나 있었다는 부분도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인 아스지는 모레노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유력한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라고 엇갈린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협상 과정은 모두 비공개라며 이르면 당초 예상 시한인 이달 말, 늦어도 3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하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차기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미국 대학야구에 괴물 양손 투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양손으로 던진다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실전 위력까지 보여주면서 미국 야구계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전은채 기자입니다.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마운드에 오른 투수 주란젤로 세인자의 대학 선발 데뷔전입니다. 시속 154km 강속구로 연거푸 삼진을 잡아내더니 2회에는 예리한 슬라이더로 또 한 번 삼진. 그런데 왼손 타자가 등장하자 갑자기 하지만 자연스럽게 글러브를 바꿔 끼고 순식간에 왼손 투수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별일 아니라는 듯 막아냅니다. 오른손 최고 구속은 156km를 찍었고 왼손으로도 시속 148km를 기록하면서 4이닝 무실점에 탈삼진 7개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2003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세인자는 원래
지금은 오히려 오른손이 더 위력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좋아하는 투수도 좌우 각각입니다. My left-handed pitcher that I like, I think Clayton Kershaw. Okay. And from the right side, Marcus Stroman. 메이저리그에도 양손 투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뛴 팻 벤디티가 주인공입니다. 다만 벤디티는 평균 구속이 140km를 밑돌 정도로 느렸고 5년 동안 61경기에 출전한 게 전부여서 독특함 이상의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세인자는 고교 시절부터 양손 투수의 위력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미러키의 지명도 받았지만 프로 대신 대학을 택했습니다. 고교 때 스위치 히터에 유격수를 소화했던 세인자는 이제 투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myself like I'm a bigger person like nobody else, so I'm just like everybody else.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튀르키예 리그 시절 김연경 선수의 스승이었던 아본단자 감독이 흥국생명 새 사령탑에 부임했습니다. 오늘 곧바로 데뷔전까지 가졌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우려와 달리 오늘 낮 동안에는 공기질이 무난했습니다. 이 바람이 약간 불어주고 먼지가 대기 상층으로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농도가 본격적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을 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또 출근길 중부를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겠습니다. 그래도 이 미세먼지가 오래 머물지는 않아서 늦은 오후 수도권 지방부터 점차 나아질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밤에는 경북 동해안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 지방에 5에서 최고 15cm,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3에서 8cm가량입니다. 내일 내륙 지방의 하늘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에도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과 전주가 1도, 대구 4도, 광주 2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로 중부지방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 대구 13도, 광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동해안 지방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